김민우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연필이 쥐어져 있었고 공책 위에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거대한 괴물로 변한 학교였다. 그 괴물의 입에는 날카로운 글자들로 가득한 이빨이 있었고 숫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하늘을 날아다녔다. 민우는 연필을 쥔 손을 떨며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종이에 담았다. 하지만 그 그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외침이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공책을 덮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의 작은 가슴은 무거웠고 눈가는 뜨거웠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박서연 여사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우야, 너는 세상을 다르게 봐. 그건 선물이야. 하지만 이제 그 선물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김동현 회장은 서재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민우의 성적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점수들로 얼룩진 그 종이는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민우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민우는 그의 기대를 매번 배신했다. 동현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맨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세웠다. 동현은 그 기업을 세계적인 무대로 키웠다. 하지만 민우는 그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동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그의 야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은 그의 아들에게 닿지 않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또 한 번의 수업을 망쳤다. 정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한 덧셈 문제를 적었다. 민우야, 7 더하기 8은 얼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우에게는 칼날 같았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동급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역시 김민우야. 회장님 아들이라 퇴학도 안 시키나 봐. 그들의 말은 민우의 가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정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다시 해봐. 하지만 민우는 이미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학교 뒤편의 벚나무 아래에 숨었다. 4월의 꽃잎들이 그의 검은 교복 위에 눈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공책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가 괴물로 변하고 글자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변한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 그는 연필을 쥔 손이 떨리지 않은 유일한 순간을 느꼈다. 그림은 그의 언어였다. 그는 그림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공책 깊숙이 숨겼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켰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우는 뒷문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회의 중이어서 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다. 그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연필과 종이를 꺼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 글자들이 다채로운 새들이 되고 숫자들이 나선형으로 자라는 나무가 되는 세계였다. 그는 그 세계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그 세계에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 세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수진은 서재에서 민우를 발견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공책을 덮으려 했지만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른 어른들과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다. 뭘 그리고 계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의 그림을 시간 낭비라고 불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학업 회피라고 비난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보여주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책을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학교가 나무로 변하고 선생님이 해가 되어 아이들 위에 빛을 비추는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이상했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수지는 그림을 보며 숨을 멈췄다. 도련님.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 색을 사용하는 방법, 각 선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특별해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의 그림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요? 그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만의 언어예요. 민우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하세요. 수학, 국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못해요. 제가 바보라서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련님,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이어갔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걸어가요. 둘 다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해요. 그냥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여행할 뿐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는다고 느꼈다. 수진 씨는 제가 배울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의 그림, 그의 성적표, 그리고 그의 떨리는 눈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도련님을 제 방식대로 가르쳐 볼까요? 소리 지르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도련님을 느리거나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우리 둘이서요. 도련님과 배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게 되면요. 수지는 입술을 물었다. 그녀는 그 위험을 알았다. 그녀는 가정부일 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의 작은 비밀로 남겨둘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작은 불꽃이 켜졌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바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낡은 교실, 책이 부족했던 학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민우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더 나은 의료와 돈을 위해 서울로 왔다. 그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교사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를 도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혜라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김동현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란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레몬 세제 향이 나는 그 손은 이제 민우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맹세였다. 다음 날, 민우는 서재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민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진짜 나무요? 수지는 웃었다. 상상 속의 나무요. 지식의 나무. 그녀는 민우의 숙제를 펼쳤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 문제였다. 기존의 가정교사들은 민우에게 숫자를 암기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수지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7 더하기 8은 얼마죠? 도련님, 민우는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르게 생각해봐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7개 있고 다른 나무에는 8개가 있어요. 두 나무에 있는 사과를 모두 세면 몇 개일까요? 민우는 종이에 2개의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에는 7개의 빨간 점을, 다른 하나에는 8개의 점을 그렸다. 그는 천천히 점들을 세었다. 15예요. 그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도련님은 방금 덧셈을 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수지는 그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다. 정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한 뺄셈 문제를 적었다. 민우야, 15 빼기 7은 얼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우에게는 또 다른 시험처럼 느껴졌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나무에서 사과 7개를 떼어내면 몇 개가 남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나무를 그렸다. 15개의 빨간 점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그중 7개를 떼어냈다. 그는 천천히 남은 점들을 세었다. 8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의 눈이 살짝 커졌다. 맞았어.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처음으로 교실에서 정답을 말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운이 좋았나 보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민우의 작은 승리를 짓밟았다. 수지는 민우의 공책을 보며 그의 재능을 더 깊이 이해했다. 그녀는 강원도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우 같은 아이들을 만났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부르는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민우의 그림을 보며 그의 시각적 언어를 발견했다. 그는 색과 선으로 세상을 표현했다. 그는 그림으로 세상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손에 쥐고 결심했다. 도련님,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의 천재성이에요.
민우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천재성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세상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도련님은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건 특별한 재능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민우의 학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교구로 사용했다. 부엌에서 사과를 가져와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다. 정원에서 돌멩이를 모아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저택의 오래된 물건들을 사용했다. 동현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시계는 조선시대의 시간을 이야기했고 벽에 걸린 그림은 고종 황제의 시대를 설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는 색연필을 사용했다. 각 단어는 색으로 변했고 각 문장은 그림으로 변했다. 민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점점 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믿었다. 하지만 박혜라는 그들의 비밀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방에서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과 역사적 날짜들이 그림으로 변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진이 민우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와 수진이 정원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종이를 펼치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수진이 가르쳐준 사과나무를 그렸다. 그는 숫자들이 더 이상 적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수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도련님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했다. 정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한 곱셈 문제를 적었다. 민우야, 3 곱하기 4는 얼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우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사과나무 3그루가 있고 각 나무에 사과 4개가 있어요. 모두 몇 개일까? 그는 머릿속으로 나무들을 그렸다. 3개의 나무, 각 나무에 4개의 빨간 점. 그는 천천히 점들을 세었다. 10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했어.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또 한 번 정답을 말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또 운이 좋았나 보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민우의 작은 승리를 짓밟았다. 김동현 회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우의 최신 성적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빨간 점수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수학 점수가 살짝 올랐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민우의 가정교사가 또 한 번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가정교사를 믿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박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림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독특했다. 세계 폭발, 감정의 파도. 동현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우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뒷문으로 저택에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임을 알았다. 그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는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 이번에는 바다였다. 글자들이 물고기로 변하고 숫자들이 물방울로 반짝였다. 그는 그 바다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그 바다에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 바다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수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도련님, 또 멋진 세상을 만들었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수지는 민우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배울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다. 도련님, 수학은 세상의 언어예요. 하지만 모든 언어에는 방언이 있죠. 우리는 도련님의 방언을 찾아볼 거예요. 그녀는 종이에 간단한 덧셈 문제를 적었다. 5 더하기 6은 얼마죠? 민우는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숫자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에 새 5마리가 있고 다른 나무에 6마리가 있어요. 모두 몇 마리일까요? 민우는 종이에 2개의 나무를 그렸다. 하나에는 5개의 점을, 다른 하나에는 6개의 점을 그렸다. 그는 천천히 점들을 세었다. 10일이요. 그가 말했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도련님.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민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세상을 다르게 봐. 그건 선물이야. 그는 그 선물이 저주가 아니기를 바랐다. 그는 수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레몬 세제 향이 났지만 그 손은 그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혜라는 부엌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우와 수진이 정원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종이를 펼치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의 방에 들어가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과 역사적 날짜들이 그림으로 변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무언가 더 큰 것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낡은 교실, 책이 부족했던 학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민우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더 나은 의료와 돈을 위해 서울로 왔다. 그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교사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 수지는 민우를 도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혜라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김동현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란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레몬 세제 향이 나는 그 손은 이제 민우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맹세였다. 민우는 서재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배워볼까요?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역사를 싫어했다. 날짜와 사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하지만 수지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도련님, 역사는 영화예요. 각 사건은 장면이고 각 인물은 배우예요. 그녀는 종이에 조선시대의 한 장면을 그렸다. 이건 임진왜란의 장면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따라 종이에 배를 그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용감한 전사로 그렸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역사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수지는 민우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배우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빛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음 수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우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시각적 언어로 세상을 보았다. 그녀는 그 언어를 사용해 그를 가르쳤다. 그녀는 숫자를 나무로, 글자를 새로, 역사를 영화로 바꿨다. 그녀는 민우가 바보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단지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그의 힘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수진이 가르쳐준 조선 시대의 장면을 그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용감한 전사로 그렸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역사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우는 학교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했다. 정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한 나눗셈 문제를 적었다. 민우야, 11을 3으로 나누면 얼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우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사과 12개를 세 친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각 친구가 몇 개를 받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사과를 그렸다. 12개의 빨간 점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는 천천히 점들을 세었다. 425.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에 맞았어.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또 한 번 정답을 말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또 운이 좋았나 보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민우의 작은 승리를 짓밟았다. 김동현 회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우의 최신 성적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빨간 점수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수학 점수가 또 한 번 살짝 올랐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민우의 새로운 가정교사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그들이 또 한 번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박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게 했다. 동현은 그 사진을 덮었다. 그는 그 따뜻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뒷문으로 저택에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임을 알았다. 그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는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 이번에는 도시였다. 건물들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리들은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그 도시에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수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도련님, 또 멋진 세상을 만들었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수지는 민우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배울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다. 도련님, 세상은 색과 모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색과 모양으로 도련님만의 지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녀는 종이에 간단한 영어 문제를 적었다.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민우는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 단어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 단어를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단어를 읽었다. 선, 그녀는 종이에 태양을 그렸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해보세요. 민우는 종이에 태양을 그렸다. 그는 태양이 노란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선.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도련님. 이게 바로 영어예요. 도련님은 방금 단어를 이해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영어가 적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세상을 다르게 봐, 그건 선물이야. 그는 그 선물이 저주가 아니기를 바랐다. 수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그림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언어였다.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우 같은 아이들을 만났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부르는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민우의 그림을 보며 그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시각적 언어로 세상을 이해했다. 그는 색과 선으로 세상을 표현했다. 그는 그림으로 세상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그의 그림을 손에 쥐고 결심했다. 도련님,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의 천재성이에요. 민우는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천재성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세상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도련님은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건 특별한 재능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수지는 민우의 학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교구로 사용했다. 부엌에서 포크와 숟가락을 가져와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다. 정원에서 꽃잎을 모아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사회를 가르칠 때는 저택의 창문들을 사용했다. 각 창문은 도시의 다른 부분을 나타냈다. 그녀는 민우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는 색연필을 사용했다. 각 단어는 색으로 변했고 각 문장은 그림으로 변했다. 민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점점 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믿었다. 하지만 박혜라는 그들의 비밀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방에서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사회 개념들이 그림으로 변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진이 민우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와 수진이 정원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종이를 펼치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낡은 교실, 책이 부족했던 학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민우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더 나은 의료와 돈을 위해 서울로 왔다. 그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교사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 수지는 민우를 도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혜라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김동현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란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레몬 세제 향이 나는 그 손은 이제 민우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맹세였다. 민우는 서재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지리를 배워볼까요?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지리를 싫어했다. 지도와 국경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하지만 수지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도련님, 지리는 세상의 그림이에요. 각 나라는 색이고 각 도시는 점이에요. 그녀는 종이에 세계지도를 그렸다. 이건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서울이고. 이건 도련님의 집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따라 종이에 지도를 그렸다. 그는 대한민국을 초록색으로, 서울을 노란색으로 그렸다. 그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지리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수지는 민우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배우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빛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음 수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우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시각적 언어로 세상을 보았다. 그녀는 그 언어를 사용해 그를 가르쳤다. 그녀는 숫자를 나무로, 글자를 새로, 역사를 영화로, 과학을 마법으로, 지리를 그림으로 바꿨다. 그녀는 민우가 바보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단지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그의 힘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수진이 가르쳐준 세계 지도를 그렸다. 그는 대한민국을 초록색으로, 서울을 노란색으로 그렸다. 그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지리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우는 학교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했다. 정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한 분수 문제를 적었다. 민우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는 얼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우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사과 반쪽과 사과의 4분의 1을 합치면 얼마일까? 그는 머릿속으로 사과를 그렸다. 반쪽짜리 사과와 4분의 1짜리 사과를 합쳤다. 그는 천천히 그림을 그렸다. 4분의 3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맞았어.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또 한 번 정답을 말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또 운이 좋았나 보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민우의 작은 승리를 짓밟았다. 김동현 회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우의 최신 성적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빨간 점수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수학 점수가 또 한 번 살짝 올랐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민우의 새로운 가정교사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그들이 또 한 번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박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게 했다. 동현은 그 사진을 덮었다. 그는 그 따뜻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뒷문으로 저택에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 중임을 알았다. 그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는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 이번에는 정원이었다. 꽃들은 단어들로 피어났고 나무들은 숫자들로 자랐다. 그는 그 정원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그 정원에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 정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수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도련님, 또 멋진 세상을 만들었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수지는 민우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배울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다. 도련님, 세상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도련님만의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녀는 종이에 간단한 사회 문제를 적었다.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민우는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 문제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 문장을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문장을 읽었다.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종이에 도시를 그렸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민우는 종이에 도시를 그렸다. 그는 건물들이 숫자들로 이루어지고 거리들이 단어들로 포장된 모습을 그렸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도시는 사람들의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도련님. 이게 바로 사회예요. 도련님은 방금 문장을 이해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사회가 적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세상을 다르게 봐. 그건 선물이야. 그는 그 선물이 저주가 아니기를 바랐다. 수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그림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언어였다.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우 같은 아이들을 만났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부르는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민우의 그림을 보며 그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시각적 언어로 세상을 이해했다. 그는 색과 선으로 세상을 표현했다. 그는 그림으로 세상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그의 그림을 손에 쥐고 결심했다. 도련님,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의 천재성이에요. 민우는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천재성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세상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도련님은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건 특별한 재능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수지는 민우의 학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교구로 사용했다. 부엌에서 유리컵을 가져와 물의 상태 변화를 가르쳤다. 정원에서 나뭇잎을 모아 생물학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는 저택의 창문들을 사용했다. 각 창문은 빛의 굴절을 나타냈다. 그녀는 민우에게 사회를 가르칠 때는 색연필을 사용했다. 각 개념은 색으로 변했고 각 이야기는 그림으로 변했다. 민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점점 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믿었다. 하지만 박해라는 그들의 비밀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방에서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 과학 개념, 사회 이야기가 그림으로 변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진이 민우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와 수진이 정원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종이를 펼치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헤라는 동현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동현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헤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 도련님의 공책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수학 공식, 과학 개념, 사회 이야기가 그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죠? 헤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수진이 민우 도련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부가 말입니다. 동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가정부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녀는 정원에서 도련님과 몰래 만나고 있어요. 종이와 색연필을 사용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현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배신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또 한 번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불러오세요. 그가 명령했다. 헤라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수진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수진은 부엌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낡은 교실, 책이 부족했던 학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민우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더 나은 의료와 돈을 위해 서울로 왔다. 그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교사의 마음이 살아있었다. 헤라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수진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헤란의 눈에서 저기를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레몬 세제 향이 나는 그 손은 이제 민우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맹세였다. 수지는 동현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눈은 그녀를 꿰뚫었다. 이수진 씨, 당신이 내 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단지 도련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동현은 책상 위에 공책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뭡니까? 이 그림들은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재능을 보았다. 회장님, 이건 민우 도련님의 언어입니다. 도련님은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도련님을 가르쳤습니다. 동현은 코웃음을 쳤다. 가정부가 감히 내 아들을 가르친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정부이지만 예전에 교사였습니다. 저는 민우 도련님이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도련님은 특별합니다. 이 동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특별하다고?
내 아들이 학습 장애를 가진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는가?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민우 도련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도련님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동현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박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우를 보며 같은 말을 했다. 그건 선물이야.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수진이 가르쳐준 바다를 그렸다. 그는 파도들이 단어들로 춤추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적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우는 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정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공지를 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전국 지식 경시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표로 한 명이 참가할 예정이에요. 그녀의 눈이 민우에게 잠깐 머물렀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그런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다. 민우야, 이번에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할 거야.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동급생들의 눈초리가 민우를 찔렀다. 김민우가? 그 멍청이가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민우의 가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손을 떨며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김동현 회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우가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전국 무대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박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게 했다. 동현은 그 사진을 덮었다. 그는 그 따뜻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민우를 경기장에 데려가야 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그는 민우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그 실패를 직시해야 했다. 민우는 서재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련님, 경시대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못해요. 수진 씨, 제가 나가면 망신만 당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오 도련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도련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련님만의 방식으로 준비할 거예요.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도 있었다. 정말로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우리는 숫자를 나무로, 단어를 새로, 지식을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수진은 민우의 학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경시대회 문제를 분석했다. 수학, 과학, 역사, 영어, 사회 모든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각 과목을 그림으로 가르쳤다. 수학은 사과나무로, 과학은 물방울로, 역사는 영화로, 영어는 색으로, 사회는 도시로 변했다. 그녀는 저택의 물건들을 교구로 사용했다. 부엌에서 접시를 가져와 비율을 가르쳤다.
정원에서 돌멩이를 모아 물리학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저택의 오래된 물건들을 사용했다. 동현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은 고종 황제의 시대를 이야기했고 벽에 걸린 그림은 임진왜란을 설명했다. 민우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점점 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믿었다. 수지는 민우와 함께 정원에서 수업을 했다. 그녀는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다. 도련님, 오늘은 역사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녀는 임진왜란에 관한 질문을 꺼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사용한 전투는 무엇일까? 민우는 망설였다. 그는 날짜와 사건이 뒤엉켰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우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민우는 종이에 바다와 거북선을 그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적선을 물리치는 모습을 상상했다. 명량해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도련님. 이게 바로 역사예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역사가 적이 아님을 느꼈다. 하지만 박해라는 그들의 비밀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방에서 그의 공책을 몰래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 과학 개념, 역사적 사건들이 그림으로 변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무슨 장난이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수진이 민우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와 수진이 정원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종이를 펼치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헤라는 동현에게 다시 보고했다. 회장님, 이수진이 민우 도련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 준비까지 돕고 있어요. 동현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녀가 뭘 어쩌겠다는 건가? 내 아들이 전국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 건가?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수진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박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우를 보며 말했다. 그건 선물이야. 수지는 부엌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낡은 교실, 책이 부족했던 학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민우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더 나은 의료와 돈을 위해 서울로 왔다. 그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교사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 수지는 민우를 도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혜라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김동현 회장은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레몬 세제 향이 나는 그 손은 이제 민우의 희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맹세였다. 전국 지식 경시대회 날이 다가왔다.
민우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용기도 있었다. 그는 이수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도련님, 이 무대는 도련님의 그림이에요. 각 질문은 색이고 각 답은 선이에요. 그는 그녀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민우는 경기장에 도착했다. 서울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의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문제가 표시될 예정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는 이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관중석 뒤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공책을 꺼냈다. 그는 무대를 그림으로 상상했다. 그는 숫자와 단어를 색과 선으로 바꿨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시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수학이었다. 11을 3으로 나누면 얼마인가? 사회자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사과 12개를 세 친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각 친구가 몇 개를 받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사과를 그렸다. 그는 12개의 빨간 점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는 천천히 점들을 세었다. 4.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정답을 말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사였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사용한 전투는 무엇인가? 민우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바다와 거북선을 그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적선을 물리치는 모습을 상상했다. 명량해전, 그가 자신있게 말했다. 사회자는 미소 지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더 큰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영어였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더 선 라이지즈 오버 더 마운턴. 민우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영어를 싫어했다. 단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관중석에서 그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녀는 손으로 태양과 산을 그리는 동작을 했다. 민우는 그녀의 동작을 따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했다.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른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 한 번 정답을 말했다. 경시대회는 계속되었다. 민우는 과학, 사회, 지리 문제를 풀었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각 문제를 그림으로 바꿨다. 그는 숫자를 나무로, 단어를 새로, 역사를 영화로, 과학을 마법으로, 지리를 그림으로 바꿨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믿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관중석에서 동현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가 아님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다. 그건 선물이야. 하지만 위기가 닥쳤다. 경시대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민우 학생, 잠시 멈춰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홀은 조용해졌다. 우리는 당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는 손을 떨며 일어섰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수진 씨는 저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녀는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관중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심사위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죠?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무대 위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마주했다. 저는 공부가 어려웠어요. 글자와 숫자는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저를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녀는 저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믿었어요. 그녀는 제게 그림으로 세상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녀 덕분에 여기 서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빛났다. 수지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음을 보았다. 동현은 무대 위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우의 눈에서 박서연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가 아님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사위원님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논의를 시작했다. 민우는 무대 위에서 숨을 멈췄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심사위원들은 결정을 내렸다. 김민우 학생,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민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공책을 꺼냈다. 그는 무대를 그림으로 상상했다. 그는 숫자와 단어를 색과 선으로 바꿨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제는 종합 문제였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문제를 읽었다. 다음 질문은 여러 과목을 아우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이며 그곳의 인구는 약 몇 명이고 그 도시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민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지리, 사회, 역사를 한 번에 떠올려야 했다. 그는 이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도시는 그림이에요. 각 나라는 색이고 각 도시는 점이에요. 그는 머릿속으로 서울을 그렸다. 그는 초록색으로 대한민국을, 노란색으로 서울을 그렸다. 그는 인구를 숫자들로, 역사를 영화로 바꿨다. 그는 천천히 답을 정리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 서울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회자는 미소 지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은 뛰었다. 그는 정답을 말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김동현 회장은 관중석에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실패자가 아님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박서연의 말을 떠올렸다. 그건 선물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경시대회가 끝났다.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집계했다. 민우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그림으로 가르쳤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사회자가 무대로 돌아왔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홀은 조용해졌다. 김민우 학생,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10위 안에 들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민우는 무대 위로 다시 불려갔다. 그는 트로피를 받았다. 그것은 작았지만 그의 손에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다. 민우는 트로피를 쥐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는 이수진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가 속삭였다. 수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련님, 이건 도련님의 승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가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음을 보았다. 경시대회 후 저택은 변했다. 동현은 민우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민우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너는 나를 놀라게 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동현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를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다. 그는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박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너를 믿었다. 그리고 이수진도 너를 믿었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를 믿는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빛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세상을 다르게 봐. 그건 선물이야. 그는 그 선물이 저주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그 선물이 자신의 힘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이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의 빛이었다. 이수진은 저택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동현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학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민우의 학습 방식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싶었다. 그는 수진의 방법을 믿었다. 수진은 강원도에서의 교사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민우 같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빛났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그녀를 기리며 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그녀의 꿈을 이어갔다. 민우는 학교에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동급생들의 조롱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는 숫자를 나무로, 단어를 새로, 지식을 그림으로 바꿨다. 그는 정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학습 방식을 다른 아이들과 공유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처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이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이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혜라는 저택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는 수진의 성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우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수진이 그를 구한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았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경시대회 무대를 그렸다. 그는 숫자들이 춤추고 단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적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큰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그 다름이 자신의 힘이었음을 알았다. 민우는 매일 아침 공책을 펼쳤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 그는 숫자와 단어를 색과 선으로 바꿨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 그는 그 다름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는 이수진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믿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